이 도둑년아! 거짓말 그만해! 추석 아침 제 입에서 처음으로 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차례상 앞에서 며느리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고 제 아들은 주저없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향 냄새와 전 기름 냄새가 뒤섞인 거실에서 제 오른쪽 뺨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 맨 뒤에 숨겨둔 노란 봉투를 꺼내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현금 인출 내역, 차용증 사본, 계좌 흐름표, 장부 사본,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해 둔 통화 녹취와 CCTV 캡처, 가족이란 이름으로 덮어온 더러운 수작을 이제 법과 기록으로 벗겨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59세 박순덕입니다. 가족이면 다 괜찮다? 오늘부로 그 면죄부는 찢어버립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복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전날 밤이었습니다. 방앗간 마감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명절 떡 주문이 몰려서 하루 종일 기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목은 저릿저릿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씻기도 전에 먼저 안방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맨 윗칸 낡은 이불 보따리 속에 숨겨둔 노란 봉투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4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빚 갚고 방앗간 기계 수리비 내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겨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른 곳에 옮겨뒀나 싶어서 옷장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서랍도 열어보고 이불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림음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가 거실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화면에는 알림창이 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보험 설계 완료, 월 납입액 240만 원. 그 한 줄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월 납입액 240만 원이라고요? 우리 아들 월급이 3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보험료로 240만 원을 낸다고요? 민지는 알림을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뭔가 큰일을 해낸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아직 안 자? 제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 어머니. 깜짝이야. 언제 들어오셨어요? 방금. 오늘 주문이 많아서 늦었네. 너 혼자 있었어? 네, 준호는 야근하고 아직 안 들어왔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이 밝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녀가 휴대폰을 쿠션 밑으로 슬쩍 밀어넣는 동작이 보였습니다. 그래, 피곤할 텐데 어서 자거라.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앗간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서랍 속에 보관해둔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협동조합 회계 담당 김 과장에게 부탁해서 받아둔 계좌 추적 자료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류를 펼쳤을 때 숫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민지명의 뷰티샵 사업자 통장으로 흘러들어간 돈의 출처, 제 명의로 된 카드 결제네요. 그리고 새벽 시간대에 반복되는 현금 인출 패턴. 저는 장부 사본을 추가로 뽑아 노란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일 추석 아침 뭔가 터질 거라는 걸요. 추석 아침은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부엌으로 내려가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고사리 나물, 도라지 무침, 시금치 나물. 어젯밤 미리 손질해둔 재료들을 정갈하게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송편. 제가 직접 쌀가루 반죽해서 하나하나 빚은 송편 40개를 시루에 쪘습니다. 깨와 꿀을 섞은 소를 넣고 솔잎을 깔아 쪄낸 송편에서는 구수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아침 8시쯤 민지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벌써 다 준비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 걸. 민지는 새로 산 명품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목에는 생소한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그 향수 가격이 얼마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제 비상금으로 산 건지는 궁금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거의 다 됐어. 손님들 오시기 전에 차례상만 차리면 돼. 네, 알겠어요. 민지는 대답은 했지만 부엌 일은 거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오전 10시 작은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이장님 내외와 조합 사람들도 인사차 들렀습니다. 명절이면 늘 그랬듯이 우리 집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서 음식을 나눠 먹을 때였습니다. 이장님 부인이 제가 빚은 송편을 하나 집어 드시고는 감탄하셨습니다. 순덕 씨 솜씨는 정말 변함이 없네. 이 송편 맛 좀 봐. 시판 떡이랑은 비교도 안 돼. 그 말에 주변 사람들도 송편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시판 떡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요즘은 위생적으로 만든 떡이 더 좋잖아요. 집에서 만들면 아무래도 기름 냄새도 배고 손님들 오시는데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요. 민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장님 부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집에서 정성껏 만든 게 제일이지. 하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 솔직히 요즘 세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준호도 시판 떡 사 먹자고 했는데 어머니가 고집하셔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말 한 적 없었습니다. 오히려 명절 때마다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을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내가 만든 음식이 그렇게 부끄러웠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내 말이 맞아. 기름 냄새 나고 위생적이지도 않고 요즘 세대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이지. 저는 차례상 앞에 놓인 송편 그릇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손님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제 얼굴을 쳐다봤지만 저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뺨을 맞아도 고개를 들 날이다. 여러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 민지에게 제가 만든 음식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시골 냄새 나고 촌스럽고 가난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건 명품 원피스와 비싼 향수처럼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체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면을 위해서라면 시어머니의 존엄쯤은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송편을 빚던 제 손은 오늘도 뜨겁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경계선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은 아들 가족은 오후에 처가댁에 들른다며 먼저 나갔고 이장님과 조합 사람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거실에는 저와 준호 그리고 민지만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례상을 정리했습니다. 송편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하는 제 뒤에서 민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러 크게 내는 한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을 때 거실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에게 무언가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목소리 톤은 낮았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설거지통에 그릇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돈 관리가 안 되시는 것 같다고. 준호가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민지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지난주에 통장 확인했는데 돈이 400만 원이나 빠져나갔다고 확인해 보니 어머니 명의 카드로 인출된 거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00만 원이나? 그게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지는 은행 가서 직접 확인했다고 자기도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기 싫은데 지금 형편이 어떤지 알지 않냐고 대답했습니다. 애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보험료까지 내야 하는데 어머니가 우리 돈을 마음대로 쓰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명의 카드는 맞았지만 그 카드를 쓴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지가 제 지갑에서 몰래 가져가 쓴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계좌 추적 자료로 모두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하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아니라고, 예전에도 방앗간 돈 갖고 이상한 데 투자하셨다가 날린 적 있지 않냐고 나이 드시면서 판단력이 흐려지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투자해서 날린 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앗간 수익으로 준호 결혼 자금을 마련해줬고 손주 돌잔치 비용도 됐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자기도 어머니한테 섭섭한 마음 없다고 하지만 이제는 독립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어머니랑 따로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분리하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쥐어진 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부엌 바닥에 그릇이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거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깨진 그릇 조각을 줍지 않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지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소파에서 일어서며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돈을 썼다고 했지? 400만 원을? 민지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냥 걱정돼서. 오해가 아니라고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너희 통장에서 400만 원 빠진 거 맞아. 4명의 카드로 인출된 것도 맞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카드를 누가 썼는지 생각해봐. 내 지갑은 늘 안방 서랍에 있고 그 서랍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민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준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준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억울해. 어머니가 날 도둑으로 몰아가시는 거야. 라고 흐느꼈습니다. 준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민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준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엄마는 우리 집에 손을 대시고도 민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시잖아요. 민지의 흐느낌은 점점 커졌습니다. 여보, 나 정말 억울해.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시댁 식구들 챙기고 명절 음식도 도와드리고. 그런데 도둑 취급을 받다니. 준호가 민지를 안으며 저를 쏘아봤습니다. 민지야, 울지 마. 내가 해결할게. 그리고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우리 집 돈을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니까 내가 안 썼다니까 라고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이 도둑년아, 거짓말 그만해.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지의 울음이 멈췄고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준호의 손이 제 뺨을 강하게 가로질렀습니다. 짝!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아들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노란 봉투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폴더를 확인했습니다. 채증이라는 이름의 폴더, 녹취 파일 12개, CCTV 캡처 27장.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폭발은 제가 유도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끝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뺨을 맞은 후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준비해온 것들을 하나씩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협동조합 거래처 김 과장에게 걸었습니다. 지난주에 미리 부탁해둔 계좌 흐름 추적 자료의 최종본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과장은 이미 준비해뒀다며 바로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요청한 건 며느리 민지 명의의 뷰티샵 사업자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김 과장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카드 결제 후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카드깡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노무사 이 선생에게 걸었습니다. 방앗간 직원 관리 때문에 자주 연락하던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가족 간 금전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명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액은 확인된 것만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선생은 진지한 목소리로 그 정도면 형사 고소도 가능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좋겠다며 아는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노무사가 소개해 준 변호사에게 걸었습니다. 저는 지난 8개월간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라진 비상금 400만 원, 제 명의 카드로 무단 인출된 800만 원, 며느리 명의 뷰티샵 사업자 통장으로 흘러간 돈의 흐름, 그리고 어제 확인한 보험 설계 알림까지. 변호사는 제 말을 다 듣고 난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험 설계 내용을 자세히 아느냐고요? 저는 알림창에서 월 납입액 240만 원이라는 것만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누구인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만약 제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고 수익자가 며느리로 되어 있다면 이건 단순 횡령이 아니라 보험 사기, 더 나아가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변호사는 지금 당장 보험사에 연락해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보험 수익자, 피보험자. 설마 정말 그럴 리가 없겠죠.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바로 그때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김 과장이 보낸 계좌 흐름 추적 자료였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엑셀로 정리된 표가 나왔습니다. 돈의 흐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제 명의 카드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편의점 계좌로 입금한 뒤 민지의 지갑 앱으로 충전되고 최종적으로 뷰티샵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가는 패턴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간대였습니다. 올해 2월 14일 새벽 2시 37분 ATM에서 100만 원 인출. 같은 날 새벽 2시 52분 편의점 계좌로 100만 원 입금. 새벽 3시 10분 지갑 앱으로 100만 원 충전. 그리고 오전 9시 23분 뷰티샵 통장으로 100만 원 입금. 이런 패턴이 지난 6개월간 8차례나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 2025년 10월 2일 밤 11시 47분 ATM 현금 인출 400만 원. 바로 어제였습니다. 제 비상금이 사라진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폴더를 열었습니다. 채증이라는 이름의 폴더였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석 달간 몰래 설치한 거실 CCTV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지가 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지가 새벽에 몰래 나가 ATM에서 돈을 인출하는 편의점 CCTV도 있었습니다. 민지가 전화 통화하며 어머니는 모른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는 음성 녹취도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던 대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CCTV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란 봉투에 출력한 계좌 흐름표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USB에 저장한 CCTV 영상과 녹취 파일도 함께 넣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민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민지를 달래는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민지는 준호에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도둑으로 몰아간다고, 자기는 정말 억울하다고,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리고 제 아들 준호는 민지의 편을 들 겁니다.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나이 드시면서 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이제 독립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요. 여러분,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 민지에게 저는 호구였습니다. 손쉽게 돈을 뽑아낼 수 있는 ATM 기계였고,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8개월간 조용히 칼을 갈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준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칼날을 꺼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준호와 민지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제 험담을 하느라 피곤했겠죠. 저는 조용히 현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미리 준비해둔 등기 우편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낸 서류 뭉치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그 서류들을 가지런히 펼쳐놓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원본, 특약 조항이 첨부된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내용 증명 우편 발송 확인서, 준호와 민지가 살고 있는 이 집, 평수 32평짜리 아파트의 실제 소유주는 바로 저였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준호가 결혼하면서 전세집을 구한다고 했을 때 저는 방앗간 수익금과 제 명의로 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된 이름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준호와 민지는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소유한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준호에게는 나중에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으면 대출받을 때 불리하다고 해서 일단은 제 명의로 해둔 것이었죠. 하지만 계약서 특약 조항에는 중요한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또는 신의칙 위반 시 임대인은 즉시 명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제가 법무사와 상의해서 넣은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그리고 그 혹시 모를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오전 8시쯤 민지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스스한 얼굴로 거실로 나온 민지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집어든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유주란에 적힌 제 이름을 본 순간 민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시어머니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방으로 뛰어들어가 준호를 깨웠습니다. 곧 준호도 거실로 나왔고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분하게 물을 마시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등기부등본을 들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실은 엄마 소유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은 제가 댔고 계약서 임대인도 제 이름이며 그들은 그저 이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을 뿐이라고요. 민지는 준호가 나중에 명의를 이전해 준다고 했다며 항변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명예 이전은 제가 해주고 싶을 때 해주는 것이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이었습니다. 명도를 요구하는 공식 통지서였습니다. 특약 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의 신의칙 위반 시 즉시 명도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민지가 제 카드를 훔쳐 쓴 것도 신의칙 위반이었고 제 비상금 400만 원을 가져간 것도 신의칙 위반이었습니다. 민지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습니다. CCTV 영상, 계좌 추적 자료, 카드 사용 내역. 모든 증거가 노란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명도 기한은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물론 전세 보증금은 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사용한 제 돈, 총 1,200만 원과 상계 처리할 예정이었으니까요. 카드 무단 사용 800만 원, 비상금 400만 원. 모든 영수증과 은행 내역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주저앉았고 준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뺨을 맞던 그 순간부터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보험 설계 내역이었습니다. 민지가 가입한 그 프리미엄 보험의 피보험자는 저와 손주였고 수익자는 민지 본인이었습니다. 월 납입액 240만 원짜리 보험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아시겠죠? 보험은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표적이었습니다. 제가 사라지거나 손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민지가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변호사가 걱정했던 그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거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민지를 돌아봤고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그리고 보험 사기까지. 체면으로 쌓은 탑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법입니다. 명품 옷, 비싼 향수, 그럴싸한 뷰티샵. 그 모든 게 제 돈으로 쌓아 올린 허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탑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명도 통지서라는 이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요. 여러분, 이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권력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증거를 가진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저는 방앗간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협동조합 김 과장이 보내준 최종 계좌 추적 자료를 출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프린터에서 뽑아낸 엑셀표를 보는 순간 숫자들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 사라진 제 비상금 400만 원의 여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10월 2일 밤 11시 47분 동네 ATM에서 400만 원 현금 인출. 인출 계좌는 제 명의였지만 CCTV를 확인해 보니 인출한 사람은 민지였습니다. 밤 11시 55분 아파트 단지 내 편의점 계좌로 400만 원 입금. 입금자 명은 무기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1시 23분 민지의 지갑 앱으로 400만 원 충전. 충전 출처는 편의점 계좌였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 42분 민지명의 뷰티샵 사업자 통장으로 400만 원 이체. 돈의 흐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마치 빨대로 빨아들이듯 제 돈이 민지의 통장으로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패턴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같은 방식의 인출과 이체가 8차례나 반복됐습니다. 2월 14일 100만 원, 3월 5일 150만 원, 4월 23일 200만 원, 5월 10일 100만 원, 6월 30일 150만 원, 7월 18일 100만 원, 8월 9일 200만 원, 9월 26일 100만 원, 그리고 마지막 10월 2일 400만 원. 총 합계는 1200만 원이었습니다. 인출 시각은 대부분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였습니다. 제가 깊이 잠든 시간이었죠. 편의점 입금은 인출 후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갑 앱 충전은 그날 새벽이나 다음 날 새벽에, 그리고 사업자 통장 이체는 낮 시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패턴이었습니다. 민지는 제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금씩 시간차를 두고 돈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시스템은 모든 흐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협동조합 회계사 김 과장이 작성한 분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민지의 뷰티샵 사업자 통장 입출금 내역을 보면 실제 매출로 보이는 입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제 명의 카드나 계좌에서 넘어온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용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구매, 고급 레스토랑 식사, 백화점 쇼핑, 피부과 시술, 그리고 매달 240만 원씩 나가는 보험료. 뷰티샵 운영 자금이라고 하기엔 용처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사업이 아니라 사치였습니다. 저는 프린트된 자료들을 하나하나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계좌 흐름표, ATM 인출 내역, 편의점 입금 확인서, 지갑 앱 충전 내역 스크린샷, 사업자 통장 거래 명세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CCTV 영상 캡처 사진들. 민지가 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장면, 새벽에 외출복을 입고 나가는 장면, ATM 앞에 서 있는 장면, 편의점에서 입금하는 장면. 모든 시각이 은행 거래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김 과장은 이 자료를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횡령 증거는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을 훔치는데 이렇게 치밀했다는 게 한편으로는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민지는 분명 생활비라고 변명할 것입니다. 시댁 살림을 돌보느라 필요한 돈이었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안 주실까봐 어쩔 수 없이 가져갔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숫자는 그 변명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로 쓴 돈이라면 마트, 시장,
공과금 같은 곳에 지출 내역이 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민지의 통장에서 나간 돈은 온통 사치품 구매였습니다. 더군다나 새벽 2시, 3시에 ATM에서 돈을 인출한 이유를 생활비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각에 급하게 필요한 생활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정리된 파일들을 노란 봉투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제 이 봉투는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쌓일수록 민지가 변명할 여지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자료를 전달했다고 알렸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횡령죄는 확실하고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고요. 특히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절도이며 계획적으로 반복했다는 점에서 상습성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형량은 최소 3년 이상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방앗간 마당에는 석양빛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돈의 길은 절대 숨길 수 없다는 것을요. 아무리 새벽에 몰래 인출하고 편의점 계좌를 거쳐가고 지갑 앱으로 우회해도 숫자는 모든 진실을 기록한다는 것을요. 민지는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시골 늙은이가 은행 거래 내역 따위를 추적할 줄 모를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방앗간을 운영하며 장부를 관리해온 사람이라는 것을요. 숫자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그 숫자들이 민지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노란 봉투 속 자료들을 모두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보험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휴대폰 사진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지의 휴대폰 알림창에 찍힌 그 한 줄, 프리미엄 보험 설계 완료, 월 납입액 240만 원. 변호사는 즉시 해당 보험사에 조회 요청을 넣었습니다. 제가 피보험자일 가능성이 있으니 보험 계약 내용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이틀 후 보험사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다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보험 설계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피보험자 1순위 박순덕, 제 이름이었습니다. 피보험자 2순위 박지훈, 제 손주 민지와 준호의 아들이었습니다. 보험 종류는 종신보험이었고 보장 내용에는 사망보험금 5억 원, 재사망 가입금 1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목, 보험금 수익자는 민지 본인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 보험은 제가 사망하거나 손주에게 사고가 생기면 민지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을 받게 되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월 납입액 240만 원은 준호의 월급 300만 원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지는 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변호사는 보험 설계 상담 녹취록도 함께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공한 자료였습니다. 녹취록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령이신데 건강 상태는 괜찮으신지, 혹시 지병이 있으신지. 민지는 대답했습니다. 건강하시긴 한데 나이가 있으셔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려고 한다고. 설계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으신지, 월 24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민지가 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추석 지나면 정리될 거라고. 추석 지나면 정리될 거라는 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녹취록의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9월 28일 추석 닷새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 체결일은 9월 30일 추석 사흘 전이었습니다. 민지는 추석을 앞두고 서둘러 이 보험을 가입했던 것입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제가 전달했던 민지의 지갑 앱 충전 내역이었습니다. 9월 28일 오후 3시 45분 지갑 앱으로 100만 원 충전. 보험 설계 상담 전화 통화 시각은 9월 28일 오후 4시 12분이었습니다. 시간 차이가 정확히 27분이었습니다. 민지는 제 돈으로 지갑 앱을 충전한 직후 보험 설계사와 통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험의 피보험자는 바로 돈을 훔친 당사자인 저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험 가입이 아니라고, 명백한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상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 사기 예비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피보험자인 제 동의나 서명 없이 가입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에도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험 가입 동의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명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보험사에 제 서명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했고 얼마 후 회신이 왔습니다.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필적 감정을 요청하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민지가 제 돈을 훔친 것도 충격이었지만 저를 피보험자로 하여 거액의 보험을 가입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보험은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도끼였습니다. 제 목을 겨눈 칼날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모두 고소장에 첨부하겠다고 했습니다. 횡령, 사기, 사문서 위조, 그리고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민지가 웃으며 제게 차를 따라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명절마다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게 가면이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제 죽음을 계산하는 차가운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추석 지나면 정리될 거라는 그 말. 민지는 추석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제가 차례 음식을 먹고 체해서 쓰러질 거라고 예상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계획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감히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보험 가입 시기, 보험금 액수, 월 납입액, 그리고 그 돈의 출처,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타인의 폭력이 아니라
가족의 배신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배신은 미소와 다정한 말투 뒤에 숨어서 아주 천천히, 아주 치밀하게 다가온다는 것을요. 보험 설계서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칼날을 막아낼 수 있는 건 오직 법뿐이라는 것을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협동조합 여성 회원들과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모여 지역 농산물 판매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참석했습니다. 노란 봉투는 가방 속 깊은 곳에 넣어두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며느리 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구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민지는 저를 보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전히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조합 회원들이 앉은 테이블로 갔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다음 분기 판매 계획, 새로운 유통 채널 개척, 포장재 개선안 같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갈 무렵 옆 테이블에서 민지 일행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지의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번에 민지가 가져온 송편 정말 맛있었다고, 어디서 샀냐고.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라고, 시골에서 방앗간 하시는데 솜씨는 좋으시다고. 그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 추석에도 만드셨냐고. 민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만들긴 하셨는데 솔직히 요즘 사람들 입맛엔 좀 안 맞는다고. 기름 냄새도 나고 시장 냄새가 좀 난다고. 시장 냄새. 그 단어가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요즘은 위생적으로 만든 게 최고지. 집에서 만든 건 좀 그렇다고. 민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맞다며 그래서 자기는 백화점에서 산 걸로 손님들한테 대접했다고. 시어머니가 만든 건 냉장고에 넣어뒀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조합 회원들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제가 추석 전날 밤까지 방앗간에서 떡을 빚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명절 때마다 손수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합 이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지 일행이 앉은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민지는 제가 다가오는 걸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친구들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민지의 친구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하는 손을 낮추는 입이 더 천하다고.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2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는 명도 통지서 사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험 설계서 스크린샷이었습니다. 민지의 친구들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명도 통지서에는 임차인 민지, 임대인 박순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무 불이행 및 신의칙 위반으로 인한 명도 요구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보험 설계서에는 피보험자 박순덕, 수익자 민지,
사망보험금 5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민지의 친구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장 냄새 나는 시어머니가 준비한 증거 자료라고. 민지가 벌떡 일어나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송편 빚느라 밤새 일한 손으로 민지 뷰티샵 운영 자금 1,200만 원을 벌었다고. 그 돈을 민지가 제 카드 훔쳐서 다 썼다고. 보험은 제 동의 없이 민지가 가입한 거라고. 제가 죽으면 민지가 5억 원을 받게 되는 구조라고. 명도 통지는 민지가 사는 집이 실은 제 소유라서 가능한 거라고. 친구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시장 냄새 나는 게 부끄러우면 이제 그 냄새에서 벗어나면 된다고. 한 달 후면 집에서 나가야 하니까 그때부터는 시장 냄새 맡을 일도 없을 거라고. 그리고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민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조합 회원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이 회장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잠시 후 민지 일행이 황급히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친구들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가는 민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체면이라는 가면은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요. 명품 옷, 비싼 향수, 그럴싸한 직업. 그 모든 것으로 쌓아 올린 체면이 단 2장의 서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민지는 제 일하는 손을 시장 냄새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벌어온 돈으로 체면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감추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실이 공개됐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가장 체면을 지키고 싶었던 그 순간에 여러분, 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창피한 건 일하는 냄새가 아니라 남의 돈으로 꾸민 체면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체면이 무너지는 순간 가면 아래 숨겨진 민낯이 드러난다는 것을요. 카페를 나서는 민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체면의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제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카페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노란 봉투 속 모든 증거를 들고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혐의는 4가지였습니다. 사문서 위조, 보험 가입 동의서에 제 서명을 위조한 행위, 사기, 제 명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금전을 편취한 행위, 업무상 횡령, 가정살림 명목으로 맡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행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행위. 형사는 제출된 증거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계좌 추적 자료, 은행 거래 내역서, CCTV 영상 파일, 음성 녹취록, 보험 설계서, 필적 감정 의뢰서, 파일 번호가 하나씩 매겨졌습니다. 증거 1번부터 증거 23번까지. 형사는 이 정도면 입건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보험 관련 부분은 중대 범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사흘째 되는 날 민지에게 경찰 출석 요구서가 발송됐습니다.
민지는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생활비로 쓴 것뿐이라고 시어머니가 허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그녀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CCTV는 민지가 몰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음성 녹취는 어머니는 모른다는 민지의 목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계좌 흐름은 생활비가 아닌 사치품 구매를 증명했습니다. 검찰은 민지에게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주일 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민지는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용서해달라고, 엄마 제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라고, 법이 판단할 일이라고. 전화를 끊고 며칠 후 준호에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준호가 다니던 건설회사로부터 협력업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준호의 자재 납품 품질 보증은 제가 조합장 명의로 보증을 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보증을 회수했습니다. 며느리의 범죄 행위로 인해 더 이상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준호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집도 한 달 안에 나가야 했고, 아내는 구속됐고, 직장마저 잃은 것입니다. 그날 밤 준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엄마 뺨 때린 것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저는 그런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스스로 벌어서 받는 거라고. 내 손으로 갚고 내 어깨로 내 가족을 지켜라고. 준호는 다음 날부터 시장 물류센터 야간 작업반에 지원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는 막노동이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손주를 데리고 방앗간으로 왔습니다. 저와 함께 송편을 빚었습니다. 떡매를 치고 절구를 찍고 시루에 김을 올렸습니다. 준호의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새벽 노동으로 터진 손, 기름 냄새가 배인 손. 그 손으로 아들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벌은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요. 민지는 구속됐고 준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진짜 가족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민지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사기, 업무상 횡령,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 피해 금액의 규모, 그리고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가입의 위험성을 고려했습니다. 민지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민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민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 화려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비싼 향수도 체면도 모두 사라지고 죄수복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법정에서 민지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녀를 가족으로 부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관계는 법으로 정리됐습니다. 이혼 조정도 진행됐습니다.
준호는 민지와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명도 절차도 완료됐습니다. 준호와 손주는 제가 사는 시골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내어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시장 물류센터 야간 작업반에서 일했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씻지도 않고 마루에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 준호는 손주를 데리고 방앗간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반죽하는 옆에서 송편을 빚었습니다.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준호는 손으로 쓴 반성문을 제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엄마 뺨 때린 것, 민지 편만 든 것, 엄마 일을 무시한 것. 하나하나 적어 내려간 사과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반성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준호가 진짜로 변했다고 느껴질 때 꺼내 읽으려고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방앗간 마당에는 개나리가 피어났습니다. 손주는 제 손을 잡고 방앗간 기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손주에게 쌀가루 반죽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작은 손으로 반죽을 치대는 손주의 모습에서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야간 노동을 했지만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만든 국밥을 먹으며 맛있다고, 이 맛을 잊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민지를 용서할 수 있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하는 거라고. 그리고 민지에 대한 용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너에 대한 용서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며느리 민지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들 준호는 매일 새벽 노동을 하며 빚을 갚고 있습니다. 손주와 함께 방앗간에서 송편을 빚으며 조금씩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방앗간을 운영합니다. 국밥을 끓이고 송편을 빚고 떡을 만듭니다. 제 손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일하는 손, 가족을 먹여 살리는 손, 생명을 빚어내는 손. 하지만 제 마음속 경계선은 얼음처럼 선명합니다. 가족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피로 연결됐다고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사랑에는 존중이 있어야 하고 관계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는 칼을 갈아둡니다. 노란 봉투는 여전히 서랍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혹시 또 누군가 제 존엄을 짓밟는다면 저는 또다시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순덕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며느리 민지처럼 가족의 돈을 훔치고 시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한 행동,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박순덕 씨처럼 8개월간 증거를 모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그리고 아들 준호는요? 엄마 뺨을 때린 아들이지만 지금은 매일 새벽 노동을 하며 속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누가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지인가요? 준호인가요? 아니면 박순덕 씨의 대응 방식이 너무 냉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울림을 주는 진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